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세상의 편견과 침묵 속의 오해도 포함될까요? 고요한 시골 마을, 기와지붕 아래 세 사람의 삶은 어느 날부터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눈빛, 애써 삼킨 눈물, 그리고 너무 늦게 찾아온 오해의 그림자들. 모든 걸 버텨낸 이들이 맞닥뜨린 건 산보다 더 무거운 시선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묶인 가족이라 했지만 세상은 그 사랑조차 의심했죠. 무너진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잃어버린 진심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깊은 산골 복숭아꽃이 만발한 작은 마을에 기와지붕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성민과 준호 단 둘만 살고 있었어요. 성민은 올해 60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어요. 거친 손으로 흙을 만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28살인 준호는 성민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깊었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18년 전 준호가 10살이던 봄날이었어요.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어요. 네, 엄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해. 알겠지?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준호는 아버지 성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민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10살 아이의 작은 손길이었지만 성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날부터 부자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조용히 부엌에서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준호야, 일어나거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깨웠어요. 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세요? 논에 가서 김매기를 해야지. 너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아침이 이런 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대화만큼은 풍성했어요.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구나. 성민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아들의 작은 성공도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추수철이 되면 준호도 논일을 도왔어요. 땡볕 아래서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 성민은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명절이 되면 단둘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사진 앞에 꽃을 올리고 조용히 절했어요. 엄마,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잘 돌보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성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호는 마을에서 소문난 공부벌레였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 다닐 때 준호는 혼자 공부했어요. 낡은 책상에 앉아 밤늦도록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가끔 배가 고프면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간식 살 돈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이 도시락을 먹을 때 준호는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준호를 보며 감탄했어요. 준호야, 이 성적이면 서울 명문대학교도 갈 수 있겠구나. 정말요, 선생님?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지. 계속 이렇게만 하면 말이야. 집에 돌아와서 준호는 성민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선생님이 제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구나.
성민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대학교 등록금을 어디서 마련할까? 고등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 준호는 우연히 창고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성민이 낡은 농기계를 닦고 있었어요. 이거라도 팔면 얼마나 될까? 성민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순간 준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농기계까지 팔려고 하시는데 나는 편하게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며칠 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너희들은 어느 대학교 갈 거야? 나는 서울로 갈 거야. 아버지가 학원비도 더 대주신대. 부럽다. 나는 돈이 없어서 지방대학교라도 가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꽁꽁 막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는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왜, 아들아? 저 대학교 안 갈래요. 성민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일찍 취업해서 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어요.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혹시 등록금 때문에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정말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성민은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위해 꿈을 포기하려 한다는 걸요. 안 돼. 넌 대학교 가야 해. 아버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서울 가서 일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성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 네, 아버지. 그날 밤 성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준호는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떠나는 날 아침 성민은 일찍 일어나 아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서울 가서 아프지 말고 밥 굶지 마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어요. 성민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아버지, 몇 년만 참으세요. 제가 기술 배우고 돈 모아서 아버지 모시고 서울에서 같이 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어요. 성민은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성민은 준호의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준호, 성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착한 아들아. 그의 중얼거림이 빈 방에 울려 퍼졌어요. 이렇게 부자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서울 변두리 작은 고시원, 3평도 안 되는 방에서 준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벽은 얇았고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곳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첫 번째 보금자리였거든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차가운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자. 건설 현장은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어요. 준호는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현장에 도착하면 준호는 가장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들은 준호의 밝은 인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친구 정말 성실하네.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 끈기 있고 착해. 준호는 현장에서 가장 어렸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먼지가 풀풀 나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집에서 만든 김치와 달걀 반찬이 전부였지만 준호에게는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준호야, 용접 기술 배우고 싶다고 했지? 현장 반장님이 다가왔어요.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럼 오늘부터 김 기사님 밑에서 배워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일 밤 준호는 용접 기술을 배웠어요.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나는 용접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손목에 힘을 빼고 해봐. 김 기사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어요. 손에는 물집이 생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실력이 늘었어요. 김 기사님도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빨리 느는 거야. 성실함이 보여. 집에 돌아와서는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저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용접 기술도 배우고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매달 10만 원씩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성민에게서 답장이 왔을 때 준호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아, 몸 조심해 빼라. 아버지는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너만 건강하면 돼.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흘러 준호는 어엿한 용접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배들도 준호를 인정했어요. 기술도 늘었고 성격도 좋아서 현장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준호야, 이제 정말 기술자다워졌네. 고맙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준호는 항상 겸손했어요. 어느 날 현장 반장님이 불렀습니다. 준호야, 다음 달부터 월급을 올려줄 거야. 그리고 큰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월급이 올랐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정말 곧 모셔올게요. 그래,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성민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준호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께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0월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30층 외벽 작업이야. 조심해서 하자. 현장 반장님이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준호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높은 곳이었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준호는 평소처럼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딸깍! 안전벨트를 연결한 고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안 돼.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몸이 공중으로 떨어졌어요. 30층 높이에서요. 바람이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얼굴만 떠올랐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어디야? 119 신고했어? 빨리 와, 준호가.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동료들이 급히 달려와 준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의식이 없었어요. 숨은 쉬고 있어.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그 시각 고향에서는 성민이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올해도 김치를 많이 담가야겠네. 준호가 좋아하니까. 성민은 흥얼거리며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시죠? 김준호 씨가 공사장 사고로? 순간 성민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쿵!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성민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아니야.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은 급히 짐을 챙겨 서울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떨렸습니다.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렸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준호만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은 하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준호 환자 보호자시죠? 의사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성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나요? 하반신 마비입니다. 척추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성민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반신 마비. 그 단어만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나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성민은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중환자실 문을 여는 순간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 호스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준호야,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예전의 밝은 눈빛은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성민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 내 아들이야. 짐이 무슨 짐이야.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성민은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민은 병원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준호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준호야, 밥 좀 먹어라. 싫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운을 내야지. 왜요? 이렇게 살아서 뭘 해요? 준호의 말에 성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재활치료 시간에도 준호는 의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씨, 열심히 하셔야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어요. 의미 없어요. 어차피 안 될 텐데. 의사들도 난처해 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가끔 혼자 우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성민은 그런 아들을 보며 함께 울었어요. 내가 대신 다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3개월 후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었어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었고 준호의 상태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자, 준호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휠체어를 처음 본 순간 성민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 아들이 평생 저걸 타고 살아야 하는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버스 안에서도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민은 계속 말을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휠체어를 들고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씩씩하게 뛰어다니던 준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성민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성민은 문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절망만이 가득한 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준호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성민은 매일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준호야, 밥 먹어라.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끔 화장실 갈 때만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성민이 도와주려 하면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성민은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밤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준호가 너무 힘들어해. 별들은 반짝이고 있었지만 성민의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성민은 준호의 약을 받으러 마을 병원에 갔어요.
병원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민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옆 침대에서 할머니를 돌보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움직임이 정성스러웠어요. 할머니가 밥을 흘리셔도 짜증내지 않고 천천히 닦아드렸습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구나. 성민은 감탄하며 지켜보았어요. 그 여자가 이불을 다시 덮어드리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친딸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 같았어요.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자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성민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준호를 돌봐준다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에 갔을 때 그 여자가 또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환자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조용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어요. 성민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간병 일하시는 거죠?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수줍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성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집에서 간병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여자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 아들이 사고로 다쳐서요.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방에만 있고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 여자의 눈에 연민이 스쳤습니다.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요? 고맙습니다. 저는 성민이라고 해요. 저는 은채예요. 그날 오후 은채가 집에 왔어요. 성민은 긴장했습니다. 준호가 또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은채는 집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었습니다. 준호 방이 저기예요. 성민이 가리켰어요. 은채는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될까요? 들어가세요. 은채가 방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채라고 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살짝 돌려 은채를 쳐다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성민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누가 와도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은채는 준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햇볕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은채를 보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은채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준호 씨도 아버님도. 은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기서 지내보고 싶어요. 성민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은채가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짐은 정말 적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첫날 새벽 6시, 은채는 조용히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성민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아, 은채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 괜찮아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밥이 다 되자 은채는 준호 방으로 향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준호 씨. 준호는 이불 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밥 드실래요? 죽을 끓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먹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이라도요. 힘을 내야 하잖아요. 하지만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은채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밥그릇을 놓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인사하고 밥을 가져다주고 치워갔습니다. 준호는 계속 거부했지만 은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8째 날 아침이었어요. 은채가 평소처럼 죽을 가져왔는데 준호가 조금 일어나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덧.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지도 않았어요. 은채는 죽그릇을 놓고 나갔습니다. 1시간 뒤 다시 왔을 때 은채의 눈이 반짝였어요. 죽이 한 숟가락 줄어 있었거든요. 성민에게 달려가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준호 씨가 죽을 드셨어요. 성민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은채가 죽을 가져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은채의 가슴이 뛰었어요. 천만에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큰 발전이었어요. 그 뒤로 조금씩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은채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저도 서울에 있었는데 그러셨구나요. 서울 어디셨어요? 이런 식으로 짧은 대화들이 이어졌어요. 성민은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은채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성민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끽! 성민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어요. 준호가 휠체어를 타고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성민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호야, 너무 놀라서 소리쳤어요. 준호는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냥 답답해서요. 은채도 빨래, 너는 손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날씨 정말 좋죠. 햇살이 따뜻해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에도 미소가 스쳤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준호의 웃음이었습니다. 성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준호는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이틀에 한 번씩은 마당으로 나와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은채가 빨래를 널거나 청소를 할 때면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은채 씨? 저도 뭔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수건들 개어주실래요?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서 빨래를 개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기도 했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준호도 웃었습니다. 성민은 그런 아들을 보며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은채가 책을 읽어주었어요. 옛날 옛적에 한 왕자가 살았어요. 은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세요? 내일 또 읽어드릴게요. 준호가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이었어요. 은채와 준호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요리도 함께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왜, 아들아? 저 은채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성민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냐? 네. 하지만 이런 몸인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넌 좋은 사람이야. 성민은 은채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어요. 은채야, 우리 준호를 어떻게 생각하니? 은채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준호 씨를 좋아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럼 결혼 생각도 있는 거냐? 네, 만약 준호 씨가 원하신다면요. 며칠 뒤 성민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은채야, 우리 준호와 결혼해서 이 집 며느리가 되어주겠니?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때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성민도 마음이 벅찼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분만 모시고 집에서 치렀어요. 은채가 한복을 입었을 때 정말 예뻤어요. 준호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구나. 성민이 말했을 때 은채가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성민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고마워요. 별들이 더욱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이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거예요.
결혼 후 몇 달간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은채는 새벽마다 일어나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성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자주 끓여주었어요.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은채야. 고마워. 성민은 며느리가 된 은채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준호와 은채는 함께 요리도 하고 책도 읽었어요. 준호가 휠체어에서 채소를 다듬으면 은채가 옆에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예쁘게 썰으시는걸요. 진짜요? 기분 좋네요. 준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저녁이면 세 식구가 마당에 앉아 별을 보기도 했습니다. 은채가 준호의 손을 잡으면 성민은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됐구나. 성민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은채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다리를 조금 절었습니다. 은채야, 어디 아프냐?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잠깐 다리가 저린 것 같아요. 은채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성민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며칠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은채가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렸어요. 준호가 휠체어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은채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웠나 봐요. 하지만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어느 날 은채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쿵. 성민이 급히 달려가 은채를 부축했어요. 은채야, 괜찮냐? 은채의 표정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님, 제가 이상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성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민은 은채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은채는 불안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시아버지입니다. 척추신경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점점 마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순간 성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은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미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채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이런 몸인 줄 알았으면 준호 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요. 성민의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누가 알겠냐?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이런 몸이 아니었으면 은채가 여기 오지도 않았을 텐데. 무슨 소리야? 그건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에요. 내가 짐이라서 은채까지. 준호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성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채도 준호 옆에 앉아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준호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은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지팡이로 걸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은채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또 넘어졌어요. 성민이 급히 달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되어서. 괜찮다, 괜찮아. 가족끼리 뭐가 죄송하냐? 하지만 성민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준호도 돌봐야 하고 은채도 돌봐야 했거든요. 더 힘든 건 은채가 점점 우울해졌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집안일을 했는데 이제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이 집이 더 힘들어졌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말해도 은채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어요. 은채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완전히 힘이 없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휠체어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걷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진료실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은채용 휠체어를 준비하는데 정말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신혼 때 그렇게 행복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둘 다 휠체어를 타게 됐다니요. 성민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죠? 은채가 휠체어를 타게 된 후 성민의 일이 더욱 많아졌어요. 두 사람 모두 거동이 불편하니까 성민이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은채를 씻겨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를 제가 씻겨준다는 게 말이에요. 은채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씻겨줄게.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까지 시켜드려서. 은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민은 깨달았어요. 은채는 정말 자신의 딸이나 다름없다는 걸요. 은채야,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해. 내가 너한테는 진짜 아버지야. 그 말을 하니까 은채가 더 울었어요.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성민은 매일 정성스럽게 은채를 돌봤습니다. 딸을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된 건 봄이 오면서부터였어요. 옆집에 사는 순자 아주머니가 우연히 목욕하는 모습을 봤나 봐요. 욕실 창문으로 희미하게 그림자가 보였던 거죠. 다음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성민이 며느리를 혼자 씻겨준다더라. 아들도 있는데 왜 시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나? 뭔가 이상하지 않아? 처음에는 별거 아닌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경희가 집에 들렀어요. 성민 아저씨,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와요. 무슨 소리요? 아저씨가 며느리를 너무 가까이 돌본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민의 머리가 띵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경희 씨, 우리 은채는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준호도 같은 상황이고요. 그건 그렇지만 사람들 말이 좀 그래요. 경희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성민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마을 정제에서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우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성민이 며느리를 매일 씻겨준다더라.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뭔가 수상하지 않나? 성민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흩어졌습니다. 성민은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날시장에 나갔을 때는 더 심했어요. 사람들이 성민을 보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며느리를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부끄럽지도 않나? 성민은 귀에 들리는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장 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와 은채에게 말했어요. 혹시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면 신경 쓰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준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은채를 돌볼게요. 너도 불편한 몸인데 어떻게 해? 그래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보단 나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준호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성민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러웠어요. 은채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 저 때문이죠. 제가 없어지면. 은채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성민이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있어서 아버님도 고생하시고 준호 씨도 화내시고. 은채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험한 말 때문에 이 착한 아이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날 밤 성민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큰 시련이 곧 다가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와서 공문을 전해주었어요. 성민은 봉투를 받아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 배달부였거든요. 공문을 뜯어보니 장애인 복지 실태 조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성민은 속뜻을 알 수 있었어요. 마을 소문이 면사무소까지 들어간 거였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어요. 며칠 뒤 면사무소 직원 2명이 집에 왔습니다. 한 명은 사회복지사였고 다른 한 명은 여성 상담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실태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지 차가운 말투였어요. 성민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두 분 다 거동이 불편하신데 주로 누가 돌봐드리시나요? 제가 돌봅니다.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목욕이나 그런 것도요. 여성 상담사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성민은 무엇을 노리는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네, 달리 방법이 없어서요. 준호도 몸이 불편하니까요. 그렇다면 며느리분 목욕은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 순간 은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준호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시아버지께서 직접요? 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확인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은채 씨와 직접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여성 상담사가 은채를 별실로 데려갔어요. 성민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 넘게 상담이 이어졌어요. 중간중간 은채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은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준호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은채가 나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공무원들이 간 뒤 성민은 은채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니? 하지만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닌가요?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안 돼. 성민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뒤 면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얼굴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성민 씨,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해결책이요? 은채 씨를 전문 요양시설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순간 성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민 씨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 험담 때문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인 돌봄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면장도 억지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은채 의견은 들어봤나요? 그게 은채 씨도 그쪽이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민은 절망에 빠졌어요. 은채가 포기해버린 거였습니다. 면장이 간 뒤 성민은 은채를 불렀어요. 은채야, 정말 그런 마음이냐?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집이 더 좋잖아요. 아버님, 제가 있어서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아버님도 힘드시고 준호 씨도 괴로워하시고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도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 못 견디겠어요. 성민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저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걸 보는 게 정말 죽고 싶어요. 은채가 그렇게 말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민도 눈물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은채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 울었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내가 이런 몸이 아니었으면. 준호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사랑했어요. 시설에서도 자주 연락할 거지? 네, 물론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한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걸요. 일주일 뒤 은채가 시설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어요.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님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은채야, 아버지도 고마웠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요. 은채를 태운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성민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은채가 떠난 뒤 집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다시 방에 틀어박혔고 성민은 혼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은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항상 괜찮다고 썼지만 글씨체가 점점 힘없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 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준호가 방에서 나와서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은채를 데려와요. 성민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저는 은채 없이는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준호의 눈에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이냐? 다시 또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은채를 제대로 돌볼게요. 성민은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의욕 없이 지내던 준호가 다시 살아날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바로 시설에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은채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은채가 돌아온 날 성민은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야위긴 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다시 집에 왔네요. 네, 역시 집이 최고예요. 이번엔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준호가 정말 달라졌어요. 휠체어로 이동하면서도 은채를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책도 읽어줬어요. 성민도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돌봤어요. 이번엔 사람들 시선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성민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정제서 할아버지들이 또 험담을 하고 있었어요. 성민이 다가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을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의심하십니까? 할아버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잃었어요. 이제는 그냥 성민네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작은 기와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성민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준호와 은채는 휠체어를 나란히 놓고 책을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봐요. 하늘 위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족을 지켜보는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성민의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 공기에 스며듭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은채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가족을 만나서요.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끝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더 큰 시련들을 이겨냈잖아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성민은 가끔 생각해요. 준호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은채를 만날 수 있었다고요. 은채가 아팠을 때도 힘들었지만 그 때문에 가족의 끈끈함을 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민은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함께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준호와 은채는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성민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보내려고 나요.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했고 그 어떤 편견보다 아름다웠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요.